홍상수 감독의 강원도의 힘, 아,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에 이어서 두 번째 작품이죠. 두 번째 장편 데뷔, 장편 네. 영화고 강원도의 힘 98년도 작품입니다. 맞습니다. 아, 또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을 다뤄보면서 홍상수 감독에 대한 이 알 수 없는 이 답답함을 좀 느꼈는데 강원도의 힘은 좀 해소가 될 겁니다. 아, 좋습니다. 강원도의 힘은 진정한 홍상수의 시작이다 그렇죠.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기가 이제 각본을 썼어요. 그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맞습니다. 다른 각본가들에게 각본을 빌렸는데 자기가 이제 각본을 쓰고 진행을 한, 어떻게 보면 진정한 홍상수 영화다. 진정한 첫 작품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진정한 홍상수 첫 번째 시작이고, 결국 홍상수는 어떤가? 어떤 사람인가? 네. 홍상수는 무엇인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네. 강원도의 힘이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강원도의 힘이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영화다 그렇군요.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네, 지숙과 상건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에 가서 그리고 또 서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요. 이 영화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본격적으로 뭔가 홍상수만의 그 2부 구성이라 할까요? 2부 구성. 반복과 변주, 차이 뭐 그런 게 좀 돋보이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홍상수를 영화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반복과 반복에서 오는 차이예요. 우리가 반복을 생각을 해보면 네. 일상생활에서도 반복을 생각을 해봅시다. 촬영을 해요. 이렇게 네. 매주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 때마다 근데 다루는 영화가 다르고요. 그렇죠. 할 때마다 우리가 입고 오는 옷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시간대도 다르고요. 네. 다른 걸 생각해봐도, 뭐 출근을 한다 생각해봐도 매번 가는 뭐 지하철 타고 갔는데 같이 타는 사람들이 다르고, 그렇죠. 도착하는 시간도 다르고, 그날 먹는 점심도 다르고, 기분도 다르고. 기분도 다르고, 대화 내용도 다 달라요. 그렇죠. 반복은 필연적으로 차이를 낳습니다. 반복이 완전히 똑같은 반복은 없어요. 어떠한 사건이나 캐릭터가 반복이 되면 무조건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네. 홍상수 영화도 마찬가지로 반복이 일어납니다. 영화 외적으로 자기 영화 필모그래피에서도 반복이 일어나지만 영화 그렇죠. 내적인 네. 한 영화 안에서도 반복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홍상수 특징인데, 그 반복이 일어날 때 무조건적으로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발생을 할 때 관객들은 그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네. 홍상수는 쉽게 영화를 만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화 만드는 건 자기는 쉽게 만들겠죠. 근데 네. 홍상수 영화 자체가 쉽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해하기가 쉽지 그 않다. 차이의 사이에 들어있는 그 간극을 홍상수는 직접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온전히 관객의 몫으로 넘기기 때문에 그냥 무지성으로 영화를 보면 영화가 힘들 수밖에 없죠. 네네. 네. 그래서 좀 다른 마인드셋으로 이 영화를, 홍상수 영화는 좀 이렇게 오는 영화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헤엄쳐 나가야 되는 사유를 해야 되는 그런 영화다. 네. 이거 자체가 뭐 꺼드럭된다고 말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홍상수 영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반복과 차이고. 네. 그러면 반복을 좀 살펴봅시다. 이 영화에서 좋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반복이 강릉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공간에서 오는 그 반복이 있죠. 장소의 반복이죠. 네네네. 지숙도 강릉을 가고요. 상권도 강릉을 갑니다. 맞습니다. 상권은 한 번 가는데 영화 내에서 네. 지숙은 2번 가요. 맞아요. 여기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그러네요. 지숙은 왜 강릉을 2번에 갔을까? 첫 번째 강릉 여행과 지숙의 첫 번째 강릉 여행과 상권의 강릉 여행은 반복으로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렇다면 왜 지숙은 강릉을 2번에 갔을까? 두 번째 강릉 여행은 지숙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지숙의 첫 번째 강릉 여행과 네. 지숙의 두 번째 강릉 여행 사이에 어떠한 씬들이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네. 목욕탕 씬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벽지 낙서 지우는 장면이 있죠. 맞습니다. 홍상수 영화의 특징이랄 게 뭐냐면은 일부에서 나오는 어떤 의문점들이나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2부 이야기와 만나면서 그것들이 이제 관객에게 딱 풀리면서 딱 들어오죠. 그렇죠. 뭐 이제 말씀드릴 거지만은 아파트의 그 벽에 써져 있던 낙서는 사실 상권이 썼던 것이고. 맞습니다. 네. 그런 어떤 의문점들이 이 뒤에 해소가 됐는데, 그럼 그거 알겠어. 목욕탕 씬은 뭔데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네. 관객들은. 네. 왜 갑자기 뜬금없이 목욕탕 얘기가 나오지? 목욕탕 얘기를 해소할 만한 뒤에 장면이 상권이랑 재환이가 만나서
그 폭포 갔다가 막걸리 마시면서 상건이 막 피부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것밖에 연결이 되지 않는데 목욕탕과는 그게 무슨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반복에서 발생한 차이가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그 간극을 메꿔야 돼요. 네. 그것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반복과 차이는 늘 발생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는 결국 관객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강원도의 힘은 온전히 그냥 저만의 생각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네. 영화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냥 저만의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흥미롭네요. 원래 예술이 정답이 없지만 더욱더 정답이 없는 영화가 네. 이 홍상수 영화다.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면 알겠습니다. 목욕탕 씬이 왜 나왔을까? 왜 목욕탕 그 무게 맞습니다. 체중계. 체중계죠. 네네네. 체중계 그 바늘을 왜 그렇게 오랫동안 찍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영화 마지막에 정사씬을 좀 봅시다. 지숙이 애 떼는 수술을 했다라고 말을 해요. 맞습니다. 상권은 그 지숙과 이제 섹스를 하려고 하는데 지숙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애 떼는 맞습니다. 수술을. 그렇다면 그 목욕탕 씬에 있던 그 몸무게가 지숙의 몸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애를 땜으로써 줄어든 몸무게를 보여주는 것인가? 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지숙의 두 번째 여행은 그리고 지숙의 첫 번째 친구들과 한 강릉 여행은 그 애를 낙태했다는 것과 어떠한 연결이 될까를 이제부터 고민을 좀 해봅시다. 네. 물론 이것만 얘기할 거 아니고 또 다른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좋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다뤄볼게요. 네네. 자, 지숙은 애가 있었어요. 그렇죠. 말을 합니다. 상권한테. 이거 자기 애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말을 해요. 자, 지숙은 첫 번째 강릉 여행을 갔을 때 이 자신의 몸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자살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 첫 번째 여행에서? 네, 가봅시다. 우선 이 영화는 지숙에 대한 영화라는 것이 바로 나와요. 강릉역에서 혼자서 지숙을 잡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내리고 나서 지숙이 이제 화장실에서 세수를 합니다. 역 화장실에서 맞습니다.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거리를 갔어요. 친구들이 뭐 장난친다고 속이고. 네. 뭐 친구들 속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요소라 그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택시 기사가 네. 어디 가요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네. 지숙은 뭐라 하냐면 아무데도 안 가요라고 말을 해요. 일단은 강릉에 와가지고 네. 어떠한 그 물론 거기서 당연히 표면적인 의미는 뭐 친구가 장난쳤으니까 친구 놔두고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아무데도 안 가요라고 했겠지만은 네. 그 대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강릉이 자신의 마지막 발자취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숙과 친구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클레멘타인을 부르죠. 맞습니다. 클레멘타인 막 이렇게 세면서 부르는데 은경과 미선이 영영이냐 너는이냐 뭐 이런 거 싸우고 있을 때 그때 지숙을 보면은 별 뭐 개의치 않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빠르게 이 뭐랄까요? 그 클레멘타인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죽어버린 딸이 죽은 아버지가 부른 노래가 클레멘타인. 그래요? 딸이 죽은 아버지에 대한 노래는 빨리 넘어가고 네. 그냥 가요 전집에 있는 신나는 유행가를 하나를 부릅니다. 네. 분위기를 이렇게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갑자기 자신의 고등학생 때 있었던 맞아요. 남자의 자살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홍상수 영화에서 남자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고 홍상수 초기 영화만 해도 이 남자의 자살도 사실 재밌는 요소가 되는데 그런 이제 좀 의미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뒤에 이제 둘과 지숙, 은경과 미선은 따로 놀고 지숙은 낙산사로 갑니다. 네. 낙산사로 가면서 낙산사에서 가만히 뭘 바라보냐면 거북이를 바라봐요. 거북이가 이제 낙산사에서 키우는 거북이일 수도 있겠지만 낙산사에서 그냥 야생의 이 거북이를 풀어놨다. 네네. 어쨌든 살아있는 존재로 살게끔 했다라는 네네.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절을 하고 뭐 하냐면은 글을 씁니다. 기와에다가. 맞아요. 그게 이제 상권의 2부에서 나오죠. 2부에서 나오는데 네. 그 글의 내용이 어머니 건강하세요. 맞아요. 이지숙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약간 유언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유언적인 그 글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자살을 하려고 했으나 이 애와 함께 경찰관을 만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선과 어떤 답숨이 있고 나서 미선은 가고 은경도 미선을 찾으러 가고 그리고 나서 그 지숙이 엄청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이 지숙을 끌고 초소로 가요. 네. 초소로 가는데 이 초소는 어떠한 공간이냐면은 감시하는 공간이죠. 네. 초소는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고 전에 감시하는 공간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경찰관이 지숙을 살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못 죽게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 공간 자체를 감시하는 공간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네. 근데 그거 바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숙을 어쨌든 경찰관이 살린 거예요. 네. 지숙이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죠.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 근데 여기서 내가 고마운 게 아니라 우리가 고맙다고 해요. 네. 이건 또 나중에 재밌네요. 네. 어쨌든 고맙다고 합니다. 네네. 자살을 할 수 있었던 지숙을 살려줘요 경찰관이. 그 다음 씬이 재밌는데 그 다음 씬이 축 늘어져 있는 지숙이 앉아 있고요. 네. 그리고 은경이랑 미선이가 막 하면서 미선이가 지숙아 미안해라고 합니다. 맞아요. 뭐가 미안하지? 를 생각을 해봅시다. 지숙이가 그 전에 술자리에서 네. 미선과 굉장히 싸우고 맞아요. 상투적이야 뭐 너는 뭐 해야 돼 막 지숙은 또 그러면서 너는 날 몰라 하면서 해야 될 걸 지켜야 될 걸 지키고 안 가지려 하는 건 안 안 가지려 가지.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질 수 있는 것은 가질 수 있는데 포기하려는 건 포기한다 했잖아요. 지숙은 애를 가질 수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대사가 나왔겠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그 미선과의 관계도 재밌는데 여전히 이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해석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냥 싸웠기 때문에 미선이가 지숙이한테 미안해 그런 거 아니었나요?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네. 이제 우리는 지숙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네. 친구들은 은경과 미선끼리 술자리에서 나갔기 때문에 네. 지숙을 어떻게 보면 살려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거기서 나오는 미선의 미안해는 너가 죽게 놔둬서 미안해 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너가 죽은 것을 막아주지 못했다 라는 것에 대한 미안해. 네. 굉장히 좀 신이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미안해를 한마디 한다는 게 그것이 막 전날에 싸워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네. 그 미안해라고 한 것은 너의 자살을 막지 않아서 미안하다 네. 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숙은 그렇게 자살을 하지 않고 와서 자신의 애만 죽입니다. 수술하기 전이었나요? 그럼 그때는 전이죠. 같이 같이 죽을라 죽을라 했다. 했으니까. 오케이. 서울에 와서 수술하고 나서 목욕탕을 목욕탕에 간 간 거예요. 거구나. 왜냐하면 체중기가 줄어든 몸무게를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상권의 그 얘기를 해보면 그럼 우리는 당연하게도 상권의 금붕어는 네. 상권의 와이프와 아들. 더 나아가서 지숙과 지숙 배 안에 있던 네. 아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숙이가 그 영화 마지막에 금붕어가 한 마리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그걸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드는 또 질문. 그럼 정말 금붕어는 지숙과 지숙의 아이였나? 근데 금붕어가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네. 왜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야 되냐고 하면은 이 금붕어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가 사실 없어요. 산에서 지숙이 발견한 금붕어가 상권이 키우던 금붕어일 리가 없죠. 시간이 다르잖아요, 애초에. 그렇죠. 그리고 상권이 금붕어가 다시 받았을 때 없어졌잖아요. 그걸 지숙이가 들고 가서 죽였겠냐고요. 그럴 그 금붕어? 새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붕어요. 키우던 금붕어. 네. 근데 금붕어 산에서 금붕어예요, 금붕어. 아, 새가 아니라? 네, 금붕어를 묻잖아요. 아, 금붕어를 그래요? 지숙이가 죽이거든요. 네. 그 금붕어가 네. 과연 상권의 금붕어겠냐? 상권의 금붕어였으면은 말 그대로 그러면 진짜 상권의 애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숙은 상권의 애를 죽인 게 되는 것인데 네네. 이게 연결상 그러지 그렇죠.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렇다면은 이 지숙의 금붕어는 도대체 이 금붕어 한 마리 사라진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간극을 어떻게 메꿔야 되는 것인가? 이 다시 한번 또 다시 얘기를 해보면 이제는 지숙의 두 번째 여행을 또 다시 가봅시다. 네. 지숙이 어쨌든 애를 죽이고 살인을 한 거죠. 낙태를 한 거니까. 그렇죠. 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살과 살인 사이의 경계 그리고 삶과 죽음 사이에서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던 지숙이 첫 번째 여행에서 왔다 갔다 하던 지숙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갑니다. 속초로 가죠. 네. 다시 강릉으로 가서 그 경찰관을 만나고 네. 회를 먹습니다. 네. 회를 먹고 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숙이가 폭포를 보고 다리를 건너면서 왔던 그 맞아요. 그 여자. 여인. 네. 그 여인이 죽었다. 누가 신고를 했다. 사실 그 상관이 신고했다는 게 또 이부에 밝혀지고 맞아요. 그런 연결이 되고 오락실도 가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밤에 술자리를 하고 이제 여관으로 갑니다. 네. 이 지숙과 맞습니다. 경찰관이. 네. 근데 경찰관이 지숙이랑 섹스를 하려고 어떻게든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 지숙이가 절대 허용해주지 않아요. 의사가 하지 말라 해서. 네. 경찰관이 자살의 모션을 취합니다. 맞습니다. 난간에 막 잡고 떨어질라 떨어지려고 해요. 하죠. 네. 우린 여기서 이전에 지숙이가 말했던 고등학생 때 그 남자를 그렇죠.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맞아요. 그러면 네. 여기서 우리는 남자는 섹스를 하지 않으면 자살을 할 존재인가? 섹스 안 해주면 죽을 건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지? 저 약간 그 경찰관으로서의 그것도 있고 뭔가 유부남이어서 죄책감에 그러는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럴 수도 있죠. 네. 그거는 이제 본인 해석이 되는 거죠. 좋은 해석입니다.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네. 어쨌든 이 홍상수 영화 내에서 이 남자는 늘 섹스를 하려고 등장을 해요. 늘 무조건 그렇게 나오고. 그렇죠. 그것의 원형의 캐릭터가 상권 이전에 이 경찰관이 등장을 한 거고요. 네. 그 이전에 고등학생 남자가 등장을 한 거예요. 네네. 연결이 되면서 네. 결국에는 홍상수가 이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여기서도 이렇게 또 한번 등장을 하게 됐다. 네. 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장면에서 네. 그 둘은 섹스를 안 했어요. 그렇죠. 지숙은 의자에서 잤고 네. 경찰은 침대에서 엎드려서 자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커피를 마시고 네. 터미널로 갑니다. 배웅을 하고 갑자기 지숙이 울어요. 버스 안에서 울어요. 너무 좀 뜬금없는 씬이죠.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갑자기 확 이렇게 폭발하는 씬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1부가 끝이 나게 됐는데 네. 여기서 이 지숙의 울음은 지숙과 경찰관이 두 번 재회했을 때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네. 재회 딱 처음 하자마자 지숙이가 뭐 합니까? 왜 이렇게 늦었냐고 화를 내요. 네. 그 화가 나 강릉 왔어. 나 강원도 왔는데 나 지금 너무 죽기 직전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처음 강릉 와가지고 죽기 직전이었는데 한 번 더 왔어. 너가 또 한 번 살려주지 나 한 번도 안 살려주겠니? 네. 근데 너무 늦게 오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로 느껴지는 거죠. 자기를 안 살려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불안감에서 오는 그 분노. 그것에 대한 분노. 어떻게 보면 사실상 앙탈로도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나 살아야 돼. 나 왜 안 살려줘? 나 살고 싶어라는 어떤 그런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버스에서 갑자기 울어요. 그럼 버스에서 운다는 얘기는 뭘까? 나는 애를 죽였어. 같이 죽으려고 했는데 애만 죽였어요. 네. 애만 죽이고 나는 살기 위해서 다시 강릉을 온 겁니다. 그 애가 상권의 애든 상권의 애가 아니든 그건 몰라요. 네. 자기 애가 아니라고 지숙은 말을 했지만 실수라고 말을 했지만은 사실 상권의 애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어찌됐든 자신이 베고 있던 그 애만 죽이고 나는 살아왔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죄책감? 그리고 안도감. 네. 나 이 강릉에 와서 또 한 번 살아있음을 느껴. 라는 안도감. 네. 지숙은 섹스가 살아있음이 아니에요. 남자는 섹스가 살아있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섹스 안 해주니까 자살하려 하죠. 그렇군요. 지숙은 섹스를 통해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숙을 살아있게 한 것은 강릉입니다. 강원도의 힘. 그래서 제목이 강원도의 힘인 거예요. 이야. 살아있게끔 하는 그 힘. 살아있게끔 하는 그 힘이 그 강릉이라는 장소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홍상수 영화에서는 초기 홍상수에서 공간을 잘 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숙은 어찌됐든 마지막에 오열을 하면서 지숙이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 오열의 의미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안도감과 안도감, 죄책감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복합적인 감정을 주는 오열이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2부에서 이제 상권이 2부에서 굉장히 좀 상징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반복을 또 이제 1부에서 나왔던 씬들이 2부에서 그대로 반복이 돼요. 인물과 그 상황만 달라지고 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수족관 씬입니다. 은경, 미선, 지숙과 경찰관 4명에서 술을 마실 때 갑자기 뜬금없이 수족관을 비춰주면서 이상한 생물이 맞아요.
빨아먹어요. 수족관은 맞아요. 있어도. 네. 그리고 그 뒤에 2부에서 수족관이 언제 나오냐면 네. 상권이 그 재환의 추천을 받아서 술을 마시러 가잖아요. 회 먹으러. 맞아요. 그 아파트 나와가지고 막 애 데리고 나서 차에 7번 하고 그 뒤에 나오는 장면에서 네. 수족관이 나와요. 근데 그 2부에서 상권 씬에서의 수족관은 그 수족관에 있는 그 물고기가 어떻게 보면 상권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긴 한데 살아있지만 굉장히 수동적으로 살아있어요. 수족관에 있는 살아있는 생존 자체는 수족관은 살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것이 살아있는 것일까? 그렇죠. 상권이란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상권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본능적이고 굉장히 속물적인 능력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굉장히 덧없는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바라던 교수가 됐어. 교수가 됐는데 막상 교수가 되고 나서 같은 교수랑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술 먹고 섹스하면 기분 좋냐 안 좋냐만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상권은 그 교수와의 술자리에서 나오는 자신의 또 다른 20대 제자. 그때 그 제자를 바라보는 상권의 눈빛. 그런 것들이 그 이전의 지숙과 상권의 관계를 알고 있는 관객의 입장에서 맞아요. 느껴지죠. 그 제자를 어떻게 보는가는 또 다르게 들어오는. 네. 그럼 굉장히 상권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속물적이고 본능적이고 굉장히 욕망에 가득 찬 존재가 돼버리는 것이죠. 사라는 있으나 내가 지금 결혼을 했고 애도 있고 생존을 해야 돼. 그래서 대학교 교수는 하고 있어요. 사라는 있으나 이거 굉장히 어딘가에 끌려가게 되는 그런 수족관 물고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일부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 수족관 장면이 나왔을 때 그 이상한 생물체는 칠성장어라는 강원도의 어떤 멸종 위기종이랍니다. 이야, 그렇군요. 그 칠성장어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송어처럼 바다 생물인데 민물로 와서 알을 낳고 다시 바다로 간답니다. 첫 번째 속성이고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메기 등의 민물 고기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예요. 그래서 벽에 그렇게 붙어 있었군요. 그래서 벽에 이렇게 붙어 있었던. 그럼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2부의 물고기와 대비되는 반복해서 오는 차이잖아요. 차이가 있는 1부의 칠성장어는 2부의 물고기가 상권을 의미했듯이 1부의 칠성장어는 지숙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 1부의 칠성장어는 빨아먹는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볼 수도 있겠지만은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간다. 회귀. 내가 강릉에 왔어. 다시 갔어. 근데 나에게 살아있을 힘을 주는 강원도로 다시 가는 그런 지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칠성장어가 붙어서 살잖아요. 근근히 산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딘가에 매달려 있고 어딘가에 붙어 있고 이 지숙이라는 존재는 상권과는 다르게 살아있음을 못 느끼는 존재거든요. 아예 다르게 살아있음을 못 느끼는. 상권은 살아있지만은 살아있지 못하는 걸 느끼고 있고 지숙은 애초에 살아있기 굉장히 힘들어서 살아있음을 못 느끼는 그 인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칠성장어의 그 외형적인 모습으로 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그 장면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온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이 1부에서 지숙이 울자마자 2부에서 상권이 인공 눈물 넣어요. 안약 넣죠. 맞아요. 1부의 지숙의 눈물, 1부에서 지숙의 눈물은 살아있음에 대한 눈물이에요. 2부에서의 상권의 눈물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인간의 손은 눈물이 아니라 인공적인 눈물이에요. 가짜 눈물. 이야. 그러니까 기가 막힌데요? 같은 눈에서 나오는 물인데 반복되는 건데 거기서 차이가 또 발생하는 거죠. 지수가 뭐 이런 것들 차이에서 볼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홍상수 영화를 보는 굉장히 그 묘미죠. 묘미네요 정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 있는 장면들 2부로 넘어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볼게요. 2부에서 이제 뭐 시작할 때 아까 뭐 말을 했지만은 그 금붕어 상권이란 존재는 굉장히 이 와이프와 아들이 좀 성가신 존재예요. 상권은 그냥 지금 이렇게 이 일을 하면서 그냥 사랑하는 지숙 만나면서 살면 돼요. 그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결혼을 했잖아요. 애가 있고. 그렇죠. 먹여 살려야 되는 가장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학 강사로서는 벌이가 안 돼. 교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으로서의 부담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씬에서 상권이 재환에게 강릉 가자라는 그 전화를 받는 그 씬에서 금붕어에게 먹이를 줍니다. 카스테를 뜯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상권의 와이프와 상권의 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 존재가.
그러니까 이 씬을 통해서 상권은 굉장히 가장으로서의 부담감이 있는 존재인데 굉장히 이상한 씬이 있습니다. 삐삐를 찾고 나서 그 다음에 회를 먹으러 가기 전에 다 같이 가족이 나오잖아요. 3명이. 맞아요. 그리고 나서 상권은 그 회 먹으러 가고 네. 와이프와 아들은 딴 데를 간다 했는데 뭐, 날도 더운데 어디를 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상권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주차장에서 맞아요, 차가 맞아요. 튀어나와요. 네. 그 뒤에 나오는 이 씬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립적인 씬이에요. 홍상수 영화에서 이런 독립적인 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야기의 흐름과 네. 이야기의 흐름상에서는 굳이 네. 네. 거기서는 갑자기 차가 튀어나오죠. 그런 뜬금없는 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이야기랑 전혀 연결되는 약간 곁가지의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 씬이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홍상수는 씬이 하나하나가 다 의도가 담겨있는, 그러니까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네. 그걸 생각을 해보면 아, 상권에게 있어서 이 와이프와 아들은 그저 차에 치여도 될 만한 존재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씬은 그 씬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뒤에 뭔가 연결거리가 없는 것 그 같아요. 뒤에 와이프와 아들이 어디 가는지도 안 나오고, 맞아요. 그 차주에 대한 얘기도 안 나오고, 그렇죠. 그 뒤에 교통사고와 관련된 어떤 일련의 장면들이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어요. 없어요. 그 장면은 오로지 그 예. 씬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장면인데 거기서 갑자기 그렇게 상권의 와이프와 자신의 아들을 위협하는 씬을 넣었다. 이거 자체가 상권이 이 둘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가시게 생각하고 있다. 상권의 캐릭터 자체가 그런 거죠. 가장으로서의 부담감이 있지만은 나는 그냥 이 대학 시간 강사 하면서 사랑하는 지숙과 살고 싶은데 네. 그다지 사랑하지도 않는 와이프와 그다지 뭐 열정 없는 뭐 이렇게 하는 그렇게 애정이 없는 아들과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 이 상권의 입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신이군요. 네. 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뭐 재환을 만나서 강릉을 가고 거기서 이제 계속 일부에서 나왔던 것처럼 반복이 됩니다. 네. 가장 또 두드러지는 반복이 그 여자를 만나는 검은색 옷을 입은 여자. 그 여자를 만나는 그 장면이 이제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지숙은 그 여자를 그냥 되게 그래서 눈이 예쁘던데 뭐 그런 식으로. 생겼어. 눈이 예쁘던데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상권이 그 여자를 보고 이제 재환과 함께 한번 어떻게 뭐 시도해 보려고 네, 친근도 네. 되려고 네. 이렇게 좀 노력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뒤에 실패하고 나서 이 상권이 이 커플한테 가가지고 이 여자한테 얘기를 나누죠. 왜 이렇게 안 기다리고 갔냐? 맞아요. 왜 뭐 사람을 못 믿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지킬 수 없는 약속은 막 하면서.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지숙이가 그 둘을 보고 올라가는 그 둘을 보고 그 여자가 죽어버려요. 맞아요. 그 뒤에 이제 산에 올라간다 했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건 확실해진 게 뭐냐면은 그 뒤에 이제 속초 공항에서 예약한 사람 2명 있다는데 1명만 오잖아요. 맞아요. 원래는 이 여자랑 그 남자랑 2명이서 가야 되는데 남자가 여자를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2명인데 그렇군요. 그래서 재환이만 온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상권은 네. 어찌됐든 자신이 그런 말을 안 했으면 그 남자 앞에서 그 여자한테 그런 왜 안 기다려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사실 그 뒤에 죽을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둘이 막 싸우고 그러다가 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영화 내에서 보면 그렇죠. 맞아요. 그 이전에 이 커플에 대한 내용이 아예 안 나오니까. 그렇죠. 여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 근거는 무조건 요거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어쨌든 상권이 죽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지숙이 가지고 있던 배 안에 가지고 있던 애가 저는 상권의 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 상권이 사실상 지숙을 죽이려고 했어요. 지숙의 자살의 원인이 상권인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지숙은 있겠죠. 강원도에서 살아남았어. 네. 그러니까 지숙이 이 여자를 보는 거예요. 상권이 같은 상권 둘 다 어떻게 보면 상권에 의해서 이 죽음의 문턱이 앞에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지숙이 그 은경과 미소는 그냥 가는데 지숙만 이 여자를 보고 가잖아요. 그 다리에서. 네. 지숙만 다시 뒤돌아보면서 맞아요. 이거 자체가 둘 다 상권에 의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또 재밌는 게 그래서 둘이 마주치고 이제 그렇죠. 둘이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또 뒤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상권이 처음에 김 교수 찾아갈 때 우산을 놔두고 갑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이상한 블루 발렌타인인가요? 블루 나오고 나서 막 이상한 스모 경기 나오는데 막 콜라를 받았는데 뭐 이상한 이물질 떠 있어. 그냥 마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김 교수가 나가고 상권이 나가고
우산을 놔두고 왔다는 거를 알아차리는데 다시 들어가기가 싫어요. 김 교수 집에. 그렇죠. 그 사람이 싫으니까.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니까. 맞아요, 김 교수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막 꽃 만지다가 가는데 김 교수가 이제 우산을 펼쳐보죠. 좋은 우산 같아요. 짱짱하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어떤 영화 내에서 봤을 때 어떤 그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의 그런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발렌타인 블루가 중요한 것이고 네. 놔두고 간 우산이. 좋아 보이는 우산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우산이 언제 나오냐면 마지막 비 올 때. 마지막 비 올 때 상권이 그 전화를 합니다. 신문에서 와가지고 설악산에서 누가 죽었는데 맞아요. 그 죽은 사람 그 남자 이름을 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우산이 나와요. 맞아요. 상권이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그 우산이 어쨌든 보여지고 나서 그 뒤에 상권이 그 강릉을 갔다 와서 다시 우산이 한 번 더 반복되면서 나오는데 네. 이것이 이제 상권이 교수가 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움직임들, 그런 어떤 속물적인 움직임, 그런 어떤 뭐랄까요, 본능적인 욕망에 이끌려가는 그런 움직임, 네. 그런 것들이 교수적인 부분에서와 이 여자에 대한 부분에서 이 동시에 딱 맞물리면서 네. 우산이 그렇게 두 번 등장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 상권이 이 얼마나 이 본능에 이끌려가는 사람인가, 네, 네. 얼마나 이 세상 속물에 이끌려가는 사람, 속물적인 사람인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한 번 반복과 차이에서 또 나오는 것이죠. 예,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쭉 이렇게 보면 또 재밌는 장면이 그 설악산을 갈 때 재환이랑 이제 상권이 설악산을 등반을 하면서 올라가서 부부를 봅니다. 네. 부부가 굉장히 위태위태한 곳에 가가지고 맞아요. 정상에서. 근데 재환이는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저기가 정말 보이스카우트 할 때 나는 저런 데를 근처도 안 갔다. 맞아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라는 말을 해요. 상권이 하는 말이 되게 재밌습니다. 맞아요. 나는 어떻게 보냐면 우리랑 다른 아예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대사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재환과 상권은 같은 남자지만은 어떻게 보면 다른 존재인 거예요. 재환은 교수가 됐고 네. 상권은 교수가 못 됐죠. 그렇죠. 근데 재환은 이런 걸 봤을 때 난 저게 이해가 안 돼. 육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거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떨어지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인 거죠. 네. 합리적인 사고로 이 부부를 바라본 건데 상권은 이 부부를 바라볼 때 합리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다른 육체를 가지고 있다. 네. 라면서 일종의 합리화인 거죠. 합리적인 것과는 다르게 합리화를 한다. 네. 무엇에 대한 합리화냐면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인 거예요. 이것이. 홍상수가 남자를 바라볼 때 남자는 굉장히 합리화를 하는 동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육체에 이끌리고 이 어떤 그 뭐랄까요, 본능적인 어떤 욕망에 이끌리는 이 존재가 스스로를 굉장히 합리화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대사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와 반대되는 그냥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리는 그 자기 자가당착이나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는 그런 존재로서 홍상수가 남자를 바라본 것이죠. 네. 네, 그런 신에서도 이렇게 재밌는 상권과 재환의 차이가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뭐 사실 상권과 재환의 차이는 뭐 교수가 됐다 안 됐다도 문제도 있지만 둘이 이제 나이트를 갔을 때 그 여자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상권은 재환 옆에 있는 여자에게 더 관심을 보이고 막 맞아요. 태닝을 제대로 했니 이런 말을 하고 자신의 옆에 있는 여자한테서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노래나 부르라고 합니다. 맞아요. 상권 자체가 재환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좀 자기보다 그래 나이도 보여요. 어린 후배인데 먼저 교수도 됐고 그 술값으로 막 하는 것도 술값으로도 그런 막 꺼드럭을 대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나이트를 같이 갔는데 내 옆에 앉아 있는 여자보다 제 옆에 앉아 있는 여자가 더 예뻐. 맞아요. 화가 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근데 그런 의미에서 딱 봤을 때 상권은 계속해서 지숙을 떠올리는 이게 되는 겁니다. 네. 상권이 이제 둘이 이제 섹스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둘을 보내고 공항에 가서도 그 상권만 남아 있어요. 재환은 먼저 보내고. 맞아요. 그럼 왜 상권만 남았을까를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죠. 한 달이 남았는데 왜 그렇죠. 둘이 같이 있다가 다음날 안 가고 재환을 먼저 보냈냐? 네. 왜 상권은 강릉에 남아 있냐? 상권이 취직을 하게 된 교수로 취직하게 된 대학교가 춘천시립대입니다. 네. 같은 강원도죠. 네. 자, 상권은 지금 지숙은 강원도에 가서 자신이 생존을 했음을 알았어요. 네. 상권은 이 강원도라는 존재가 이 공간이 자신에게 있어서
지숙과 멀리 떨어져 있고, 왜냐하면 지숙과 상관은 서울에서 만났을 거니까 지숙과 떨어져 있고, 지숙과 반대로 이 강원도라는 공간이 자신에게 너무 자신을 옥죄어 오는 공간인 거예요. 내가 교수가 안 됐으면 서울에 시간 강사하면서 서울에서 지숙이 보면 되는데 네. 교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춘천시립대가 답인 거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내가 못 가. 그렇죠, 그렇죠. 춘천으로 가야 돼, 강원도로. 네, 네. 그러면 어찌됐든 나는 서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저절로 지숙과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춘천시립대의 교수를 하게 되는 것은 온전히 지숙이 아니라 자신의 와이프와, 사랑하지 않는 와이프와 애정이 없는 아들에 대한 그 아들 때문에 강원도 네네. 춘천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이 상권이 비행기를 타고 있지 않고 이 그 강릉에서,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남아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권이 반복인 거죠. 네. 강원도에 네. 존재하는 그렇죠, 반복. 그렇죠. 네. 이 반복을 하게 됨으로써 상권의 어떤 그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환만 먼저 내려간 것이고 상권은 남아 있는 겁니다. 남아 있는 뒤에 어떻게 합니까? 승무원 여자랑 또 얘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홍상수가 바라보는 남자가 아까 설악산에서 말한 것처럼 굉장히 자기 합리화, 그 욕망에 빠져있는. 아주 네, 내가 욕망에 충실하고. 빠지는 거는 욕망에 충실하고 속물적이고 이런 거는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그걸 합리화하는. 네. 그럼에도 그런데 합리화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계속 빠져 있는 거죠. 네, 네. 빠져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자기 혼자 남아 있는 반복이 일어났을 때 또 다른 여자가 그 씬에 등장한 거예요. 그 여자에 대해서 어떤 추근덕거리고 그런 거는 안 보여주죠, 당연히. 왜냐면 그거 보여줘 버리면 그건 정확하게 정답이 돼 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홍상수는 늘 정답을 기피하는 사람이잖아요. 지향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바로 밤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먼저 가보겠습니다라고 먼저 가는데 네. 그 뒤에 차 시동 걸고 가기 전에 상권이 그 여자한테 어떻게 했을지 누가 합니까? 그렇죠. 아무도 모르죠. 상권은 그 전에 별로 마음 가지 않는 여자와 섹스를 한 사람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상권과 승무원이 대화할 때는 상권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승무원의 얼굴만 계속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2부의 강릉에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상권의 입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승무원의 얼굴만 계속 나오는 둘의 대화씬은 어떻게 보면 상권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씬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반복이 강릉에 존재한다는 그 반복이 계속 진행되지만은 네. 그 반복에서 빠져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남자라는 존재는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항 속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네. 살아내 있지만은 그 계속 그 틀 안에서 움직이고 틀 안에서 움직이고만 있을 뿐이다. 라고 되는 그래서 물고기를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어찌됐든 이제 뭐 쭉 나옵니다. 그렇게 재환과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사람 존재죠. 네네. 재환과 그렇지 않은 굉장히 평범하고 홍상수가 생각하는 그 남자의 표본인 상권과의 네. 대비도 계속 진행이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상권이 재환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도 우리는 관객들은 알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 의미 없는 섹스를 하고 나서, 별로 감흥이 없는 섹스를 하고 나서 그 뒤에 분명히 지숙을 그리고 있었을 건데 그 뒤에 지숙이 아닌 다른 그 예쁜 승무원이 등장하니까 네. 또 한번 뭐 그 상관은 또 한번 추근덕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로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낙산사를 갑니다. 공항 사정상 스케줄상 맞아요. 낙산사를 가요. 네. 낙산사를 가서 보는 게 이제 어머니 건강하세요. 맞아요. 지숙의 어떤 유언장처럼 보이는 네. 기와장을 보게 되고, 그 낙산사에서 낙산사에 있는 지숙과 낙산사로 간 상권과 똑같은 낙산사가 반복이 되지만은 지숙은 낙산사를 죽음의 마음으로 갔지만은 상권은 낙산사를 죽음의 마음으로 가지 않았다. 네. 계속 늘 말하지만은 이 상권에게 있어서 강원도라는 공간, 합리화의 공간이다. 합리화의 공간이고 내가 이런 방식으로 나의 존재성을 증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낙산사가 나옴으로써 또 한번 그 반복과 차이가 또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어머니 건강하세요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커플 남자가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 이렇게 붙어있을 이유가 없는 씬인데 이렇게 붙어버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한 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상권이 죽음으로 이렇게 지숙을 몰았던 것처럼, 네. 그리고 나서 그 상권이 그 지숙의 기와장을 본 거잖아요. 봤으니까 상권이 거기서 내가 죽음으로 내몰았나 이런 생각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 보여주고 나서 그 뒤에 상권이 또 한 번 죽음으로 내몰았던 여성인 검은색 옷을 입은 검은색 옷을 여성. 입은 그 묘령의 여인의 그렇죠. 남자친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이것이 바로 이제 편집의 그 힘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씬을 연결을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두 명의 여자와 그리고 상권 이 세 명 사이에서 상권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장면이 될 수 있는 그러네요. 좋은 장면이 되었다. 훌륭한 편집이었군요. 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허. 그리고 나서 이제 상권이 벽을 지우고 그리고 이제 찾아갑니다. 서울 올라가서 벽에 있는 낙서를 지우고 상권이 적는 거 아닌가요? 적는 거죠. 적고. 상권이 적고 긴 호흡으로 기다리자. 맞아요. 왜 긴 호흡으로 기다리겠습니까? 네. 상권도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이 지숙이에게 애가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기다리는 거죠. 애를 나올 때까지? 그렇죠.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지금 헤어진 상태니까 네. 내가 교수가 되고 나서 뭐 어떻게든 그렇죠,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게 이제 흔적을 남기게 되고 나서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산신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반복. 제자. 어린 제자 맞아요. 등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다가 이제 지숙 생각 나가지고 지숙 만나고. 지숙을 불러서 이제 지숙으로 가는데 네. 지숙을 만났는데 네. 지숙과 이제 섹스를 합니다 둘이서. 그리고 나서 네. 이제 지숙은 애 떼는 수술을 했다. 의사가 좀 하지 말라더라. 그렇죠. 그런데도 하려 하니까 나 임신시키려고 그래? 맞아요. 해요, 지숙. 네. 처음에 그 얘기 하고 이제 그 뒤에 그 뒤에 임신시키려고 그래 하니까 상권이 몸을 멈춥니다. 맞아요. 더 이상의 애무를 진행하지 않아요. 맞아요. 아는 거죠. 임신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본능을 억제하는 요소다. 왜?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나는 춘천시립대 교수가 돼야 돼. 그렇죠. 나는 지숙이를 못 만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능 자체가 네. 그런 것들을 완전히 억제시켜 버리는 것이죠. 결혼이라든지 임신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본능이 완전 대척점에 서버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상권이 나 임신시키려고 그래라는 대화를 들었을 때 애무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신을 시켜버리면은 더 이상 나는 내 마음이 끄는 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상 남자에게서는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 뒤에 또 애무를 진행하나요? 그 뒤에 애무를 진행하다가 시도를 하잖아요. 어쨌든 시도는 계속해요. 하는데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입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도 입으로 해. 진짜 최악. 이렇게 진짜 최악이. 최악이죠.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최악인 진짜 상황인데. 최악. 쓰레기죠. 쓰레기 같은 남자가 어디서 개 같은 경우죠. 개 같은 경우인데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 섹스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욕망을 좀 보여주는 욕망.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남자라는 이 동물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합리화를 할 수밖에 없고 본능대로 살아가야 되고 이 본능을 억제하는 것에 흠칫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본능을 해소하려고 하지만은 해소하려고 계속 시도하는 그렇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무를 멈추다가 중간에 다시 시작한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합리화를 하고 또 해버린다. 정말 홍상수 남자를 좀 굉장히 쓰레기로 보고 있네요. 자기가 이렇게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륜을 하잖아요, 김민이랑. 약간 자기 혐오의 측면도 좀 근데 사실 이게 혐오로 드러나지 않아요, 영화에서. 왜냐하면 영화가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걸 비추진 않죠. 네, 이 영화를 볼 때 그냥 상관이 굉장히 쓰레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혐오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영화 자체에서 상관의 혐오적인 혐오스럽게 대상으로 않습니다. 비추거나 대사를 넣거나 편집을 하진 않는다. 그렇죠.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 홍상수가 원하는 의도인 거죠. 그렇죠. 네. 강원도의 힘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들 다 홍상수의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떠나서 당연히 자전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영화 예술가니까 자기가 바라본 이 세계로 자기가 남자를 바라봤을 때 자기가 자기를 바라봤을 때 이런 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영화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걸 차치하고 나서라도 어쨌든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영화적 이 미학적인 위대함은 정말 대단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섹스를 하고 하다가 이제 뭐 입으로 하죠. 하고 나서 이제 곰탕을 먹으러 갑니다. 맞아요. 곰탕을 먹으러 가는데 사실 저는 이 곰탕 먹으러 가는 씬이 굉장히 의아했어요. 저도 왜 갑자기 곰탕을 먹지? 했는데 곰탕을 먹을 때 곰탕은 안 먹고 물만 봅니다. 묘하게 좀 물을 보는 게 이전에 있었나를 생각을 해보면 김 교수 집에 콜라를 보는 거예요. 맞아요. 김 교수 집에 가서 콜라를 볼 때 이물질이 있네. 컵을 이렇게 보죠. 교수가 되고 나서 봅니다. 그 컵을 봐요. 곰탕 먹는 씬은 정작 안 나오고 컵만 보는 씬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컵을 바라봤던 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김 교수가 줬던 콜라를 바라보는 그 씬을
김 교수가 바라보는 콜라를 바라볼 때 그 이물질이 띄어 있어져 가지고 이 뭔지도 모르는 이물질이잖아요. 네네 사실. 맞아요. 그 띄어 있어 가지고 이제 새로 따라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먹어버려요. 맞아요. 교수가 되기 전에 교수가 되고 나서 그 물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이 상권이라는 존재는 어찌됐든 내가 교수가 되기 싫고 내가 교수가 되면 이제 계속 춘천에 있어야 되고 네. 가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그런 존재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나는 이 교수가 돼야 돼요. 네.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속물에 빠져버린 그런 그 상권을 마지막에도 보여주는 거죠. 그거를 이제 같은 물잔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이렇게. 아 교수가 되기 전에 바라봤던 그것과 교수가 된 되고 후에 나서 바라보면서 자기도 약간 싫어하던 그 교수가 돼버린 그런 느낌인 건가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네네네네. 네, 어쨌든 이 속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권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막 그런 인간조차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라고 욕을 하잖아요. 그 전에 그죠? 만든 인간 같지 교수를. 않은 사람이다. 근데 막상 지수 얘기 들어보고 알고 보니 지수가 애를 가졌는데 애 뗐고 그리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자신을 하고. 생각하면서 나도 쓰레기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걸까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아, 저는 네네네. 자기도 쓰레기들이라는 생각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계속 합리화를 했던 사람이니까. 네 그런 일은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 그 어떤 생각도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영화에서 이걸 안 안 보여주니까. 보여주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금붕어 한 마리 사라진 금붕어를 맞아요. 보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왜냐면 이 금붕어가 되게 티가 나는 요소들 네네네. 이 금붕어가 지숙의 애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 버리면 지숙이 뱉던 애는 상권의 애겠구나. 아 그렇죠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상권은 왜 그 금붕어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네. 왜냐하면 그렇게 금붕어를 바라보는 상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끝이 나니까 그 뒤에 어떤 맞아요. 상권이 어떤 감정을 지니고 있는지는 우리는 관객에 있어서는 의문이 될 수밖에 맞아요. 없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상권은 그냥 춘천시립대 교수에서 또 한 번 지숙과 같은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네. 또 새로운 금붕어가 나오겠죠. 네. 물론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고 네네. 저만의 해설이기 때문에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어찌됐든 이 뭐랄까요 금붕어라는 존재가 자신이 먹여 살려야 되는 존재임과 동시에 만약에 지숙이 애를 그대로 가졌다면은 여전히 또 다른 가족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럼 또 자신은 가장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야 되는 것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상권에게 있어서 이 금붕어는 한 마리가 죽었다가 그런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금붕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신이 나눠줘야 되는 빵의 파이는 커지기 때문에 네네네. 부담감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근데 상권은 늘 말하지만은 그런 부담감을 느끼면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네. 느끼는 걸 거부하는 존재고 그렇죠. 본능이 가는 대로 이끌려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금붕어가 죽었다는 것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금붕어를 찾고는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저는 춘천에서도 교수를 해도 네. 그런 지숙과 같은 존재를 또 한 번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상권의 옆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이후에 아무런 움직임이 있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끝나잖아요. 그 이유가 물론 상권의 어떤 미래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맞아요. 관객에게 딱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 그 쇼트 자체가 질문을 던지는 쇼트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홍상수 영화 자체가 그렇죠, 전부 다 그렇죠. 쇼트 자체가 질문을 던지는 쇼트예요. 네네네. 근데 이 마지막 장면의 마지막 쇼트마저도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쇼트로 끝을 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상권은 어찌됐든 또 다른 금붕어를 만들어 갈 것이다. 아 굉장히 재밌네요. 네, 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사실 이 영화는 그래서 삶과 죽음의 경계, 네. 상권으로 대표되는 이 남자라는 동물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네. 대한 자전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홍상수 자신만의 뭐 시선일 수도 있겠고요. 시선일 수도 있겠고 자신만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 어찌됐든 살아있지만은 살아있지 않은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것. 남자라는 존재는 네. 그 상황 속에서 이 지숙과 그 묘령의 여인으로 대표되는 그런 여자에 대한 어떤 입장도 좀 대변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영화는 저는 상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지숙과 그 묘령의 여인에 대한 얘기는 뭐 사실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어떤 되게 속물적인 행동을 하는 남자에 있어서 그에 따라오는 반작용적인 여자의 어떤 결과물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지숙과 묘령의 여인들은 죽거나 살아가는 힘을 얻거나 인데 뭐 어쨌든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는 저는 상권의 이야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남자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지숙과 묘령의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굉장히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진짜. 그럼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네. 이렇게 보여주는 영화 것인 거죠. 상권과 지숙의 대비, 네. 지숙과 묘령의 여인의 대비, 네. 상권과 재환의 대비. 그러네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재환 얘기도 해보자면 재환이가 맨 처음에 등장을 할 때 형수님이랑 애 생각하면서도 그 지숙이랑 헤어지는 걸 잘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되게 좀 제도적인 사람인 거죠. 네네. 이 사회적 통념에 걸맞는 네네.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상권은 굉장히 본능에 이끌리는 그런 존재다. 그 그려지는. 재환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재환이 이제 기차 타고 강원도를 갈 때 네. 신발을 이렇게 포커스를 하잖아요. 그렇죠. 신발 새로 샀다. 네. 그리고 나서 계속 신발을 다시 묶는 맞아요. 신발끈을 다시 묶는 장면을 한 2번인가 더 보여줘요. 그게 좀 어떤 의미인지. 원래 신발을 묶는다는 건 뭔가 좀 막혔다, 좀 시간이 이렇게 든다,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나오죠. 그러니까요. 예. 그게 뭐 어떤 느낌인 건지. 상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재환이가 신발끈을 안 묶었으면 묘령의 여인이랑 만났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신발끈을 묶는다는 행위 자체가 2번 나오는데 네, 첫 맞아요. 번째는 그 묘령의 여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한번 나오고요. 맞아요. 두 번째는 둘이서 회를 먹고 2차로. 나이트 가기 전에. 네. 그 전에 그 신발끈을 묶는 행위가 2번 나와요. 맞아요. 신발끈을 묶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여인에 대한 그런 자신의 본능, 욕구를 드러내기 이전에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반복에서 어떻게 여인들을 대하는지에 대한 상관의 그 의미가 올 수도 있겠지만은 네. 어찌됐든 이 신발끈을 묶는다는 것 자체는 상관에게 있어서는 재환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자신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본능을 이렇게 막는 게 되는 거예요. 네. 오, 그러네요. 신발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네요. 신발이 등장하고 뒤에 반복적으로 2번 나오고 신발끈을 묶는다는 것 자체가. 재환은 뭐 그렇게 욕망적이지 않고 욕망을 한다 해도 합리화하지 않은 인간인데 이성적인 인간인데 그죠? 이 재환은 그에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이제 상황으로 다가갈 때 약간 재환을 막는 역할이 그런 수단이 되는. 네. 그런 재밌는 의미로 볼 수도 의미네요. 있어요. 그리고 뭐 이 영화에 대한 또 다른 얘기. 네. 사실 뭐 일부가 좀 중심적인데 네. 일부의 친구 이제 3명이 등장합니다. 맞아요. 친구들이. 사실 이 영화 되게 이 부분도 되게 좀 재밌는 부분이고 네. 물론 저는 이 부분이 이 영화에 대해서 영화를 해석을 할 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미선과 은경이라는 친구가 2명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미선은 지숙의 남자를 뺏은 여자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왜 그런지를 해설을 좀 해드리자면 그 경찰관 막 이러면서 경찰관도 나오고요. 네.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맞아요. 어찌됐든 은경과 미선과 지숙은 3명이 친구인데 옷도 막 뺏어 입고. 옷도 그렇죠. 네. 옷도 뺏어 입고 고등학생 남자 자살 얘기를 할 때 네. 씬에 보이는 것은 은경과 지숙만 나옵니다. 미선이는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딱산사로 이제 헤어지고 나서 지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들이 계곡물을 가잖아요. 네. 계곡물을 갈 때 자 보시면은 계곡 가장 깊숙이 들어가는 게 미선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도 다 무조건 의도에 담겨 있는 거라고 봐요. 계곡에 나오는 2부의 장면이 뭐냐면은 재환과 맞아요. 상권이 물놀이를 하러 가는 네네. 거기에 출입 금지 라인이 딱 적혀 있고 상권이 재환이는 세수만 하고 나와가지고 일광욕을 하는 느낌처럼 보이는데 네네. 상권은 거기서 발을 휘적시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네. 출입 금지 라인이 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미선이 상권과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을 지숙이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저는 사실 지숙이 그건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미선도 단발인데 나이트 재환 옆에 있던 여도 단발이에요. 이야. 이건 굉장히 억지스러운 약간 연결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단발 이 홍상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반복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굳이 단발머리를 또 한 번 등장시킨다? 맞아요. 라는 것도 저는 살짝 이거 좀 그러네요.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생각해보니까 그 계곡에서 사진 찍을 때 둘이 이렇게 보니까 정말 닮았다. 이런 그런 식의 말을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네. 이제 상권이 맞습니다. 좀 비슷하게 생긴 스타일이 좀 그쪽 취향인가 보죠. 정확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야. 그런 것 그러네요. 있겠고 뭐 그러다가 이제 미선이 네.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경찰관 만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나서 은경이랑 지숙은 경찰관이 세차하는데 옆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 장면을 보시면은 미선이가 팬티만 입고 누워 있어요. 맞아요. 팬티만 입고 누워 있다는 것 자체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관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갑자기 팬티만 입는 미선이다.
저는 미선이 굉장히 이 욕망에 가득 찬 캐릭터라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계곡에서 네, 네. 가장 깊이 들어야 하는 모습과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그렇죠. 굳이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네. 어쨌든 이 경찰관도 어떻게 보면은 지숙을 살린 존재이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상권과 마찬가지로 욕망에 이끌리는 존재로 보여집니다.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미선도 굉장히 욕망에 이끌리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그런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서 그려졌다고 봅니다. 그 팬티만 입고 있는 장면. 그렇죠. 네. 그 팬티만 입고 있는 장면이 그 옆에 그런 어떤 그걸 굳이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이 미선이가 상권이 옆에서도 팬티만 입고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겠군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더 파인 옷을 입고 나와서 그렇게 막 둘이 사진을 찍고 이제 금붕어를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미선이가 조수석에 앉고 경찰관이 운전을 하는데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지숙의 시점샷이에요. 맞아요. 시점샷으로 미선이를 계속 바라봅니다. 그 미선이를 바라볼 때 미선이가 막 결혼했냐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숙이가 거기서부터 확증은 아니지만은 얘 때 또 내 남자를 가져갔다라는 것은 확증은 그렇죠. 아니지만은 그의 시점샷으로 봤을 때 지숙이가 미선이가 상공과 무언가에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그 시점샷으로 저는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선이라는 캐릭터가 이 지숙의 남자를 빼앗았던 근데 그것은 지숙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약간의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네요. 미선과 지숙이 은경이랑 싸울 수 있는데 싸우는 건 지숙과 미선입니다. 맞아요. 그런 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놀라운 굉장히 좀 의아한 장면이 또 뭐였냐면은 화장실 좀 갔다 와서 할게요. 알겠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미선이랑 지숙이랑 싸우고 나서 그 미선이가 갑자기 나갑니다. 맞아요. 나가기 전에 어떤 얘기를 듣고 나갔냐면은 경찰관한테서 누가 한 명이 떨어졌다라는 말을 듣고 나가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왜 갑자기 미선의 밤에 이렇게 혼자서 홀로 나가는 모습을 찍었는가, 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찍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떨어진 여인, 상권에 의해서 죽은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미선과 상권은 무언가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미선이 상권에게 그 여인과 같은 그런 또는 지숙과 같은 그런 어떤 영향력을 상권한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여인은 지숙과 그 묘령의 여인인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미선이라는 사람도 상권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권의 그 어떤 본능에 이끌리는 행동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미선이도 사실은 그 묘령의 여인처럼 어떠한 그 죽음의 문턱에 닿았던 사람이다 라고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이 그 여인의 얘기를 하고 나서 산에서 떨어진 사람 얘기를 하고 나서 미선이가 그렇게 혼자서 나가는 겁니다. 이야. 그렇고 나서 이제 또 사실 제일 두드러지는 장면은 이 미선이 상권과 어떤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장면은 그 둘이 그 친구 세 명이 버스를 타고 올 때 이제 지숙이가 앉아 있고 은경 미선이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미선이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합니다. 경찰관, 내가 아는 선생님 닮지 않았어?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지숙이 가지고 있던 그 과자를 뺏어 먹어요. 이야, 그래서 그런 거군요. 이 장면에서 저는 확실함을 느낀 거죠. 이제 여기서 그러네요. 상공과의 무언가가 있구나. 그렇다면 은경은 왜 그러냐? 은경은 거기서 좀 떨어져 있는 인물입니다. 맞아요. 실제로 왜 떨어져 있냐면은 지숙이가 고등학생 남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미선이를 보여주지 않고 은경이만 보여줘요. 왜 은경이만 보여줘요? 은경이는 이 상권에 대한 얘기에서 아예 벗어나는 사람이에요. 이야. 그리고 둘이 또 은경과 미선이가 둘이 등장하는 씬이 그 앞에 나오는데 그 말을 만지는 장면이에요. 말을 만지는 장면 갑자기 왜? 맞아요. 말하면 남성성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미선은 만지지 않고 은경이는 만져요. 맞아요. 근데 은경이가 뭐라고 만지냐면은 그 말 자체가 애초에 새끼 말이고요. 은경이가 너도 참 멀리 왔다 이런 데까지 막 멀리 왔다 이러면서 말을 쓰다듬고 가요. 미선이가 탈 거야? 아니, 안 타고 가요. 생각해 봅시다. 둘이 바뀌었다 생각해봐요. 미선이는 탔을 겁니다. 은경이는 타지 않았어요. 이것부터가 은경이는 그런 어떤 남성성이 있는 존재에 있다 하더라도
좀 떨어져 있는 존재인 거예요. 네네네. 굉장히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만지는 사람도 은경이고 지숙의 고등학생 시절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은경이지만 사실상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야. 그리고 나서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그 미안해. 그 미선이가 지숙이한테 미안했던 그렇죠, 걸 그렇죠. 다시 생각을 해보면 네. 왜 미안해할까? 그리고 지숙이는 왜 우리는 경찰관한테 우리는 고맙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네네네. 지숙이는 확증은 없지만은 그런 어떤 심증이 있는 상황에서 미선과 상권이 그런 관계에 있다, 부적절한 네.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거는 지숙이도 부적절한 관계예요. 맞아요. 와이프가 있는 남자랑 연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숙이도 굉장히 부적절한 관계인데 자신의 친구도 그 대상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 미선과 이 지숙 모두가 이 굉장히 죽음의 문턱에 갔기 때문에 우리가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선이 미안해라는 것은 여기서 아까는 자살을 막지 않아서 미안해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 다시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은 어떤 의미에서 미안하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서 미안해. 그렇지. 라는 것이 되는 거죠. 기가 막히네요. 그런데 왜 이런 미선을 넣었을까를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좋아요. 다시 생각해보면은 네. 여전히 이 영화가 상권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미선에 대한 얘기를 추가적으로 스토리를 풀지 않아요. 네.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하게끔 던져줘요. 네네. 그러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미선과 상권을 연결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 상권을 연결시킴으로써 결국 다시금 상권의 그 어떤 속물적이고 본능에 이끌리는 삶에 대한 태도,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그 남자라는 동물에 대한 태도. 2부의 항공사 직원을 그렇게 비췄던 거랑 비슷한 거죠.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야. 그렇기 때문에 미선을 처음에 그렇게 그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 영화는 어찌됐든 남자를 다루는 이야기고 네네. 남자를 다룸에 있어서 정말 홍상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로 네. 정말 영화 미학의 어떤 정점을 보여주는 기가 막히네요. 네. 영화 미학의 정점을 보여주면서 네.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정말 충격적인 영화다. 저는 이 강원도의 힘은 좀 충격적인 영화라고 봐요. 그리고 전작인 데뷔작 돼지가 물에 빠진 날과는 또 다르게 왜 다르냐면은 각본을 자기가 썼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홍상수가 생각하고 있는 네. 돼지가 물에 빠진 날에서는 남자를 이렇게 묘사하진 않아요. 남자를 이렇게까지 묘사하진 않습니다. 네네네. 남자가 3명이 등장하고 하긴 하지만 결국 중요한 남자 2명과 효섭과 동우가 등장하고 네. 여자가 2명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남자를 이렇게까지 그리진 않아요. 네네. 물론 좀 흔히 말하는 한남스러운 그 모먼트가 좀 나오긴 하지만은 네네. 그것은 사실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메인이 돼가지고 이 영화가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나 이 강원도의 힘부터는 온전히 홍상수가 이 대사를 쓰고 시나리오를 썼기 때문에 완전하게 홍상수의 자신만의 이야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야, 그러네요. 네. 그래서 강원도의 힘은 홍상수의 원형 오리지널이고 지금 개봉작이 가장 아름다운 여잔가요?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지금 돌아보고 지금 올해가 홍상수 데뷔 30주년이거든요. 봤을 때 홍상수를 설명해봐라. 단 한 편의 영화를 뽑아와라. 그래서 하면은 원형은 강원도의 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 뒤에 나오는 뭐 해변의 여인, 네. 극장전, 네. 뭐 오키의 영화 등등등 정말 많은 영화들이 나왔고 그 뒤에 뛰어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밤의 해변 정말 뛰어난 영화들 탑도 나왔고요. 네. 다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원형을 설명해봐라 하면은 강원도의 힘이 되는 것이고 이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로 좀 하자면 네. 강원도의 힘, 지숙에게 있어서는 강원도에는 자신을 살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시간이 뭐 거의 다 돼가지고 소개를 할 수는 없겠는데 이 사실 상권에게 있어서도 강원도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증명사진을 2번을 찍어요. 맞아요. 서울에서 한번 찍고 마음에 안 드는지 춘천 가서 한번 더 찍습니다. 맞습니다. 춘천에서의 모습이 자신은 더 좋은 거야. 지숙은 강원도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장면을 이어붙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마저 강원도의 힘이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죠. 네. 춘천에 가서 물론 춘천시립대 그 교수가 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선택이라고 보는데 이 장면 자체가 왜 저는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의미이기도 하고 사실 이 상권은 춘천을 가면 안 돼요. 그래야 지숙을 만나요. 그렇죠. 춘천을 간다는 얘기는 이 결혼과 임신이라는 제도 속에서 자신이 묶여 있는 거예요. 맞아요. 신발끈 묶여 있듯이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진은 결국 교수 사진은 결국 춘천에서 찍은 걸로 한단 말이죠. 전혀 춘천에서 다시 한번 찍을 이유가 없는데 맞아요. 자신의 사진을 기차 안에서 춘천 가는 기차에서 보더니 마음에 안 드는지 춘천에서 한번 더 찍는단 말이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삶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씬을 찍었을까? 남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니? 라고 그런 보는 걸 거죠. 보여주기 위해서. 네. 아. 합리적인 존재도 있고 네. 합리화만 하는 자가당착에 빠진 존재도 있는 것인데 네. 네. 내가 바라봤을 때는 홍상수가 바라봤을 땐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것이 좀 더 맞는 것이고 그것이 좀 더 메인인 거고요. 남자의 입장에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나는 이 결혼을 먹여 살려야 되는 처자식이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본능에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네. 여기서 오늘 아이러니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아이러니가 한 번 더 춘천에서 사진을 찍는 것으로 드러난다. 기가 막히네요. 라는 것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홍상수 영화는 그 낭비되는 씬이 잘 없기 때문에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낭비되는 씬이. 그래서 하나하나를 좀 훑어보고 살펴보고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나왔는가. 네네. 그래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할 건데 네. 강원도의 힘이 그래서 정말 어떻게 홍상수가 남자를 바라보는가 그리고 네. 홍상수가 어떻게 이 생 자체를 바라보는가를 보여주는 남자의 대단한 있어서, 영화네요. 남자의 기가 생에 막힌 있어서 영화네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홍상수만의 영화고 이런 영화는 저는 두 번 다시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네네네. 정말 위대한 영화고 저는 정말 큰 방점을 찍었다고 생각해요. 강원도의 힘이란 영화가. 이동진은 5점이 이유가 있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정말 최고작이냐 라는 것을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홍상수를 가장 잘 설명하는 영화가 무엇이냐 하면은 주저없이 강원도의 힘을 아 좋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영화 같고 앞으로도 그럼 다른 홍상수 영화를 살펴보면서 주기적으로 계속 가야죠. 홍상수는 한국 홍상수 자체가 그 필모그래피 전체를 순서대로 훑어보는 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차근차근 이제 다음 홍상수 시간은 이제 세 번째 장편 영화인 오수정으로. 오수정은 또 다른 홍상수의 새로운 영화거든요. 네. 오수정은 또 다른 홍상수의 세계고 점점점 홍상수가 이제 남자에 대한 얘기에서 여자에 대한 얘기로 좀 가는 그런 부분이 보여지는 첫 번째 영화가 오수정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수정도 굉장히 정말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재밌는 영화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런 부분에서 뒤에 한번 또 같이 다뤄보는 것도 시간을 좋을 것 같네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수영대 홍상수 감독의 강원도임은 여기까지. 홍상수에 대한 의문이 좀 풀리셨나요? 네. 풀렸나요? 홍상수가 어떤 감독인지 알겠나요? 오수정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아보겠습니다. 더 심층. 좋은데요, 아주? 할 말이 홍상수 영화는 사실 할 말이 더 많아요. 시간만 없어서도 네네네. 아마 더 했을 거예요, 이 얘기를. 그건 2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